안녕하세요. 인생 공부론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인생 공부론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개인도 기업처럼 SWOT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S는 강점, W는 약점, 그리고 O는 유리한 점, opportunity, 그리고 T는 위협적인 측면, 이렇게 틀을 제시했었는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점이나 약점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우리는 그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측면들은 때에 따라서는 약점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의 다양한 측면들을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능력이나 재능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편, 그러니까 이번 편에서 그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재능, 지능, 성격 이런 것들은 다 친숙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다 우리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각 개인이 생각하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단편적이고 좀 어수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학술 연구들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네요. 근데 저도 단편적으로만 봤던 것들을 컨텐츠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많이 다룹니다. 심리학의 재밌는 점은 아주 전문적인 학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접했을 때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대상하는 게 우리 인간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학문이 대단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 다루는 개념들이 아주 생소해서 금시초문 이런 느낌은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심리학을 전공은 안 하더라도 되게들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고 또 도움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체계 있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통을 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 온 흐름이 있고요. 또 다른 흐름은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지능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열이 나눠지고 보통은 우리 우수한 게 좋다고 여겨지죠. 우수해야 나중에 직업이나 이런 데서 성과도 좋다고 여기는 면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성격으로 다루는 거는 우열을 나눈다기보다는 이제 수평적인 개념이 강해서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한다든지 오늘 조금은 성격 결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양자의 통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이나 재능으로까지 포함시키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는 어떤 게 더 최종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다 나름의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능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논의 흐름들을 개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능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열을 다루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그 뿌리가 그러합니다. 그 유명한 갈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윈의 사촌인데요. 우생학, 유제닉스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월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등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서 나중에 반사회적인 접근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해서 스피어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통계학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을 봤더니 일반적인 그 지능의 척도가 있는 것 같더라. G 인텔리전스, 여기서 G는 제너럴이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친숙한 IQ 개념이 태동하는데 처음에 비넷이라는 사람이 그 개념을 제시하는데 우수한 거, 열등한 걸 다 다뤘다기보다는 조금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척도로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스탠포드 비넷이라는 조사가 아주 유명해지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수한 것도 염두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IQ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 스탠포드 비넷 조사에서 많이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니셔티브를 취했던 사람이 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IQ를 우수한 지표로 제시하고 개인도 IQ가 높은 사람들을 높게 평가한다든가 또는 미래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든지 또는 이걸 국가 차원에까지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다른 측면,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흐름은요, 융이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합니다. 요새 MZ세대들이 MBTI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MBTI 기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사람이 융입니다. 융은 사람의 그 성격 양상에 따라서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게 다 달라지고 치료 효과도 다르고 그래서 치료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격 유형을 제시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지금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게 있죠. 외향성, 내향성. 이런 기본 기질 차이를 두고 있고요. 또 융은 사람이 그 외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는 정보를 어떻게 생성할까 이렇게 인지의 측면에서 주목했었던 게 그 직관형, intuitive, 그 다음에 sensing, 이거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이랑 S는 동시에 perception, 즉 인지 형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두뇌의 기능으로는 판단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증이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생각에, thinking에 더 초점을 두고 어떤 사람은 느낌에 초점이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느낌이 중요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 치우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람별로 달라지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향을 만난다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 호감을 할 때 되게 느낌을 좀 중요시하는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융은 요거를 이제 심리치료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건데 심리치료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성격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나눠서 본 게 바로 MBTI 지수예요. MBTI는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내향성, 외향성 기본 기질에다가 그 다음에 perception형인가, judging, 판단형인가 구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4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16가지로 사람 성격 유형이 나눠지잖아요.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혈액형은 조금 단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결정해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격 유형은 조금 더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성격이니까 약간 더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TI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MBTI가 꼭 맞다 틀리다 보다는 MBTI를 원래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를 중시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MBTI를 알고 있다는 거 관심을 갖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MBTI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표이기도 하니까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던 게 하나는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왔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격이라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격과 지능이 융합되는 흐름이 존재하는데 EQ,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것도 있죠. Emotion은 감정이지 어떤 능력이라는 것으로는 안 봤잖아요. 근데 EQ를 제창한 사람들은 오히려 평생에 걸친 그 성공의 여부 또는 성공의 정도를 봤을 때 이 EQ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많이 친숙해져 있죠.
EQ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중지능 이론도 있는데요. IQ에서 주로 측정하는 거는요, 언어 이해력 또는 수리 이해력,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은 다른 폭넓은 재능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워드 가드너가 이걸 주창을 했고 많이 받아들여져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뮤지컬, 음악적 재능. 이건 납득이 되죠. 우리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음감이라든지 박자감이 뛰어나다고 보죠. 그 다음에 피지컬, 스페이셜, 공간 이해 능력인데요. 우리 왜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측면일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재능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linguistic, 언어 능력인데요. 언어 능력은 우리 그 IQ에도 반영이 돼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논리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영어로는 logical, mathematics, 이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3번, 4번이 학교 다닐 때 유리한 덕목이죠. 수학 잘해도 학교 다닐 때 좋죠. 그리고 영어, 국어 이런 거 다 비중이 높잖아요. 언어 능력이 좋아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섯 번째로는 이 사람이 체육 능력도 강조를 했습니다. 바딜리 또는 키네틱, 운동 능력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인터퍼스널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인 관계 능력이에요. 사람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능력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생활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쉽게 말하면 인싸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죠. 자폐가 사실 반대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 인터퍼스널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라퍼스널이 일곱 번째일 텐데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능력 있죠. 이게 조금 속된 말로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것 있죠. 사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거 되게 유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능력도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거를 견뎌낼 줄 안다든지 이런 재능이 성격이기도 하지만 재능일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가드너가 7개 재능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8번째도 있는데요. 내추럴리스틱은 나중에 포함된 것도 저는 이것도 분명히 재능이라고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침팬지랑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발견을 하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연이라는 환경이 편리하지가 않고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추럴리스틱, 자연 친화적인 재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삼원 지능 이론도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영어로는 Triarchic Intelligence라고 말을 씁니다. 삼원 지능 이론에서 강조하는 거는 3개인데 첫째는 애널리티컬 능력이에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인 능력, 언어 이해 능력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애널리티컬 능력이 있으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 능력인데요. 요거는 앞에 거랑은 약간 반대로 그 종합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잘 풀지는 못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온다든지 작품을 만든다든지 이때는 상당히 잘 만들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잘 분석을 해서 답을 내면 되지만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능력이라는 것도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기도 하고 저는 또 공감이 되는 게 실용적인 능력, practic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소위 세상머리가 있다, 눈치가 있다, 어딜 가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머리가 좋고 공부가 잘한 거랑 조금 달라요. 또는 멋지게 작품을 내놓는 거랑도 다르고요. 그런 면에서 돋보이지는 않는데 어느 상황에서도 잘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EQ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EQ는 이 다중지능하고도 공통점이 있기도 한데, 이 매슬로우의 이모셔널 스트렝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매슬로우는 욕구 발달 가설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감정이 인생에 중요하다는 역할을 제기했었던 사람이에요. EQ는 다중지능하고 조금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self-awareness,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self-management, 두 개를 합하면 아까 다중지능에서 intrapersonal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social awareness도 있는데요. 그리고 relationship management도 얘기하는데요. social awareness하고 relationship management가 앞에서 다중지능에서 얘기한 interpersonal과 유사한 면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 EQ 이론, 또는 삼원지능 이론 등등에서는 그야말로 지능, 재능 성격들이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성격 또는 사람의 능력을 다양하게 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까? 이거를 결론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걸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는 시야가 좁고 한정된 경험만 있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나는 IQ가 나쁘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회생활에 중요한 재능이지만 학교에서는 평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게 미처 재능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 있는 재능들을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울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관찰해보고요.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다고 할 때 과연 뭐가 장점인지 어떤 게 재능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요거를 이제 논의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